엄마, 이제 거의 다 준비됐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만 받으면 6억 4천만 원이 다 우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나눈 실제 통화 내용입니다. 저는 올해 67살 평생 간호사로 성실하게 살아온 박명순입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노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충격적인 가족의 배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드실 거예요. 아니, 믿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평생 목숨처럼 아끼며 키운 제 외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 친정어머니와 함께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제 전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던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제가 직접 겪지 않았다면 저도 믿지 못했을 일이에요.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의 충격이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30년 넘게 믿고 의지했던 든든한 기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평생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었지만 그때처럼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웠던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말은 정말 통쾌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들 며느리의 음모를 파헤치고 대갚아줬는지, 어떻게 제 존엄성을 되찾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사건의 발단은 작년 10월이었어요. 그날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흐리고 바람도 차갑게 불어서 왠지 모르게 우울한 기분이 들던 날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의 날씨가 제가 겪을 충격을 미리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손녀 지은이를 위해 목도리를 뜨고 있었거든요. 겨울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 주려고 했죠. 할머니가 손수 떠준 목도리를 두르고 학교에 가는 지은이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때 며느리 수연이가 부엌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처음에는 평소보다 목소리가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과 부엌이 붙어 있어서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냥 흘려 듣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귀가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친구와 하는 일상적인 통화인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가끔 친구들과 긴 통화를 하곤 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내용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저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상당히 흥분한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제 최근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가스불을 끄지 않았다느니, 세탁기 돌린 것을 깜빡했다느니,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로 있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마치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제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런 일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꼼꼼하고 신중하게 살아왔는데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통화 상대방이었어요. 며느리가 중간중간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을 들어보니 친구가 아니라 친정어머니였더라고요. 그런데 둘이 나누는 대화가 단순히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뭔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제가 귀를 더 기울여 듣고 있을 때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는 게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을까
아빠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그리고 저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제 오랜 간호사 경험으로 보면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는 직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이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해요. 평생 잊을 수 없을 그 말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믿기 힘든 배신의 시작이었어요.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었는데 목소리는 낮았지만 제가 있는 거실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봤지만 이렇게 충격적인 일은 처음이었어요. 특히 그 주인공이 바로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과 며느리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화롭고 행복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의심과 불신에 나날로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숨어 있던 강인함도 깨어났어요. 수십 년간 일하면서 단련된 냉정함과 판단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모든 음모를 파헤쳤는지 그리고 어떤 통쾌한 복수를 했는지 말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상상도 못 할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나 봐요. 제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 가족 상황부터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배신적인 일인지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저희 남편 김정수는 5년 전인 2018년 11월 13일에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제 나이가 62살이었죠.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서 운동을 나갔다가 공원에서 쓰러진 거예요.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살기엔 너무 적적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안이 썰렁하고 공허했거든요. 밤이면 더욱 심했어요. 혼자 누워있으면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죠. 다행히 그때 아들 진호가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진호가 먼저 제안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걱정된다고 함께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땐 정말 아들 며느리에게 고마웠어요. 저희 집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33평 아파트예요. 2000년도에 분양받아서 입주한 집이니까 벌써 23년째 살고 있는 셈이죠. 지금 시세로 따지면 4억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남편이 평생 성실하게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은 중견건설회사에서 35년간 일했거든요. 저도 간호사로 꾸준히 일했고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은 꽤 큰 자산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간호사로 성실히 일한 덕분에 예금도 꽤 모아뒀어요. 정확히 1억 9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남편 사망보험금이 1억 2천만 원이었고 제가 모은 돈이 7천만 원 정도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정도면 노후 걱정은 없는 편이죠. 매달 받는 연금도 있어요. 국민연금이 월 90만 원, 간호사 연금이 월 90만 원 해서 총 180만 원 정도 나와요. 혼자 살기엔 충분하고 오히려 아들 가족들을 도와줄 여유까지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들 진호는 올해 42살이에요.
어려서부터 정말 공부를 잘했고 무엇보다 효성이 지극한 착한 아들이었어요. 제가 간호사로 밤근무, 낮근무 교대로 일하느라 집을 자주 비워도 전혀 삐뚤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어릴 때부터 제 일을 이해하고 도와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서도 라면 끓여 먹고 숙제도 알아서 하고 심지어 빨래까지 개어서 정리해놨죠. 친구들 어머니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자립적인 아이였죠. 대학교는 인서울 중견대학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다행히 성적이 좋아서 반액 장학금도 받았고요. 대학교 졸업 후에는 지금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건설자재 유통업체인데 지금까지 18년째 다니고 있어요. 현재는 과장 직급이고 월급은 자세한 금액은 모르지만 3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며느리 수연이는 38살이에요. 진호와는 4살 차이예요.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고 대학교는 지방의 작은 사립대 의류학과를 나왔어요. 진호와 수연이는 결혼한 지 8년쯤 됐고요. 결혼 초기에는 신혼집에서 따로 살았는데 손녀 지은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육아 도움을 위해 가끔 저희 집에 오곤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아예 함께 살게 된 거죠. 수연이는 결혼 전에는 강남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지은이를 낳고 나서는 그만두고 지금은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여성 의류를 파는데 아무래도 전공이 의류학과라서 어느 정도 안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수연이의 쇼핑몰 수입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한 달에 많이 벌어야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게 초기에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활비며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특히 손녀 지은이 학원비나 용돈 같은 건 거의 제가 다 대주고 있었거든요. 지은이가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까지 다니는데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나가요. 거기다가 학용품비, 옷값, 용돈까지 합치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는 지은이한테 쓰고 있었어요. 손녀 지은이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정확히 12살이죠. 정말 영리하고 예쁜 아이예요. 할머니인 제가 봐도 자랑스러워요.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특히 할머니인 저를 정말 잘 따르거든요.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저한테 와서 안기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친구들과 놀았던 일, 선생님이 칭찬해 주신 일, 급식 메뉴가 맛있었던 일까지 정말 자세히 말해줘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수연이의 친정아버지는 수원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고 친정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한다고 들었어요. 딱히 부유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수연이가 저희 집 경제적 상황을 꽤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 초기부터 그런 기색이 조금씩 보였거든요. 명절 때 용돈을 드리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지은이 돌잔치 때도 제가 비용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정말 고마워하면서도 뭔가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평소 저희 집 분위기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침이면 제가 6시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해요. 진호는 7시에 아침 먹고 30분 뒤에 출근하고 지은이는 아침 먹고 8시 30분에 등교해요. 수연이는 좀 늦게 일어나서 9시쯤 일어나죠. 그러면 제가 따뜻하게 데워서 아침을 차려드려요. 오전에는 저는 집안일을 하고 수연이는 온라인 쇼핑몰 일을 해요. 오후에는 저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거나
오랜 간호사 동료들을 만나곤 했어요.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지은이 숙제도 봐주고 TV도 함께 보면서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도 가고 외식도 하고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평화로운 일상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묘한 변화여서 제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시작된 건 작년 9월부터였어요. 너무나도 치밀하고 교묘했죠.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각본에 따라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이상한 일은 9월의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거든요. 새벽 5시 반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잠이 얕아져서 일찍 깨는 일이 많아졌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내려갔는데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했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중간 크기 스테인리스 냄비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냄비 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냄비 바닥이 새까맣게 타서 얼룩이 졌어요. 다행히 가스는 꺼져 있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불을 켜놓고 깜빡먹었다는 증거였죠. 정말 이상했어요. 저는 전날 저녁을 먹고 난 후 바로 설거지까지 다 마치고 부엌을 깨끗이 정리했거든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에요. 특히 가스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했어요. 병원에서 가스 중독이나 화상으로 실려온 환자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밤에 부엌에서 뭔가를 끓인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저녁을 마치고 나면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뜨개질을 하면서 쉬는 게 제 일과였거든요. 그것도 30분 정도 하고 나면 바로 잠이 듭니다. 그때 마침 수연이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보통 9시에 일어나는데 그날은 6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은 상태였죠. 마치 제가 나오길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수연이가 냄비를 보더니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입을 벌리고 눈을 크게 뜨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놀라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냄비가 왜 이렇게 탔죠? 나도 모르겠어. 어젯밤에 냄비를 올린 기억이 없는데. 어머니,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혹시 밤에 뭔가 끓이시려다가 깜빡하신 건 아니고요? 수연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연기였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 식사 때 수연이가 진우한테 이야기했어요. 표정이 정말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여보, 어머니가 새벽에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깜빡 잊으셨어. 냄비가 완전히 탔더라고. 진우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그러셨다고요? 응, 다행히 가스는 자동으로 꺼졌지만 정말 위험했어. 어머니한테 물어봐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수연이가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계속됐던 것처럼 그리고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진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야, 진호야,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 그러자 수연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으시잖아요.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평생 저를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는 게 정말 서러웠거든요.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전날 밤에 부엌에서 뭔가를 끓인 일이 없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실수를 할까요? 더구나 가스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비슷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세탁기를 돌리고 세탁물 빼는 걸 깜빡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이가 아침에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열어봤는데 어젯밤에 돌린 빨래가 그대로 들어있어서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오후 2시에 세탁기를 돌렸고 4시에 빨래를 꺼내서 베란다에 널었어요. 그게 제가 10년 넘게 지켜온 일과였거든요.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바로 세탁기를 돌리고 2시간 후에 꺼내서 너는 게 제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수연이는 정말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가 깜빡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빨래에서 나는 냄새까지 맡아보라고 하면서요. 정말 이상했어요, 순간. 제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로 있었다고 해요. 수연이가 새벽에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왔더니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차가운 공기가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전기료도 많이 나올 거라고 걱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냉장고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두세 번씩 확인하는 게 제 습관이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수연이가 점점 노골적으로 걱정스럽다는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 이웃들한테도 대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층에 사시는 김 여사님한테 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김 여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요즘 어머니가 자꾸 깜빡하셔서 걱정이라고 했다면서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어요. 나중엔 아예 대놓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걱정된다고요. 혹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요즘 정말 걱정이에요. 수연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 앞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무슨 걱정? 어머니가 깜빡하시는 일이 너무 자주 있으시잖아요. 가스 불이며 세탁기며 저번 주에는 냉장고 문도 열어두셨고요. 내가 그런가? 네, 정말이에요. 저희가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연이가 한숨을 쉬면서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건강검진 많이 받잖아요. 병원에서 뭘 검사 받으라는 거야? 기억력 검사요. 치매 같은 거 말이에요.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표정은 정말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뭔가 계획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이 대화를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나는 아직 치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니 본인은 모르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옆에서 보니까 걱정되는 거죠. 제발 한 번만 가보세요. 수연이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치밀한 연기였어요. 그때 제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인가 하는 걱정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몸과 마음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기억력도 또렷했고 판단력도 정상이었어요. 간호사로 35년간 일하면서 치매 환자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초기 증상부터 말기까지 다 지켜봤죠. 그런데 제 증상은 전형적인 치매 초기 증상과는 달랐어요. 치매는 보통 최근 기억부터 잃어가는데 저는 최근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 일들만 쏙쏙 빠져 있는 게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는 설마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할까 하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때까지도 전 며느리를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제가 정말 건망증이 심해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만 있었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곤 했어요. 정말 제가 그런 실수를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바로 그 충격적인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그런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왜 수연이가 그렇게 확신해 찬 목소리로 말하는지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죠. 그 충격적인 전화, 통화를 들은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마치 간호사 시절이 냉철함이 되살아난 것 같았죠. 병원에서 일하면서 길러진 관찰력과 분석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은 그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수연이가 친정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었는데 목소리를 낮춰서 했지만 제가 있는 거실까지 들릴 정도였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수연이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그냥 며느리의 일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안개가 걷히듯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먼저 수연이의 일과부터 이상했어요. 제가 경로당에 나가거나 장을 보러 나가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집을 비우는 시간만 되면 수연이는 어김없이 친정어머니와 전화를 꽤 긴 시간을 했어요. 그러다 제가 집에 돌아오면 수연이가 뭔가 서둘러 전화를 끊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갔을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죠. 그 후로 3개월이 지나는 땐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저는 오후 2시쯤 평소처럼 동네 경로당에 나갔어요.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4시쯤 집에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탄 냄새였어요. 부엌으로 가보니 가스레인지 위에 또 냄비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라면 냄비였는데 물이 다 증발해서 냄비 바닥이 새까맣게 탔어요. 제가 그걸 확인하는 순간 수연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방에서 나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어머니가 라면을 끓이시다가 까먹으신 것 같다고. 다행히 큰 사고는 안 났지만 정말 위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저는 그날 집을 나서기 전에 아무것도 끓인 기억도 먹은 기억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워낙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서 인스턴트 음식은 거의 먹지 않거든요. 특히 오후에 간식을 먹는 습관도 없고요. 그걸 수연이는 몰랐던 것 같아요. 오로지 뭔가를 태우는 데만 집중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 일과를 정확히 기록하기 시작했죠.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했는지, 몇 시에 외출했는지, 언제 돌아왔는지 다 적어두었죠. 차트를 작성하던 습관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수연이의 이상 행동, 패턴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외출하는지, 수연이가 언제 전화를 받는지, 이상한 일들이 언제 발생하는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그러자 명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상한 일들은 모두 제가 집을 비운 시간대에 일어났고, 제가 돌아오면 어김없이 수연이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저에게 알려주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획적이었죠. 그리고 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수연이가 제 방에 들어가는 걸 목격한 거예요. 그날은 마침 비가 와서 우산을 깜빡 잊고 나가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수연이가 제 방 서랍을 뒤지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제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수연이가 깜짝 놀라면서 변명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찾으시던 약이 있나 해서 봤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변명도 어이가 없었죠. 그때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제 방 앞으로 수연이가 조용히 와서 문틈으로 제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실로 가서 누군가와 조용히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제가 은행에 갔다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현금 인출 내역이 있었어요. 5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날 현금을 뽑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은행 직원에게 문의해 보니 제 통장과 도장으로 인출된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제가 그날 은행에 간 기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며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누군가 제 도장을 이용해서 돈을 빼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제 도장은 늘 방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수연이가 제 방을 뒤진 날과 시기가 비슷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엄마가 할머니 흉을 본다는 이야기였어요. 지은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하더라고요. 지은이 말에 따르면 수연이가 외할머니와 전화할 때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는 거고요. 12살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수연이가 의도적으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제 재산이 있다는 것도 분명했죠. 더 충격적인 건 진호도 이 음모에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수연이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일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제 도장을 이용해서 돈을 인출하는 일은 진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욱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녹음기도 준비했고 제 행동을 더욱 꼼꼼히 기록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겠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평생 간호사로 일하면서 길러진 끈기와 정확성이 이때 정말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슬펐어요.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11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이용하려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2시쯤 저는 평소처럼 경로당에 나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집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집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며칠 전에 산 작은 녹음기도 가방 안에 준비해뒀어요.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제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수연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꽤 컸어요. 아마 제가 집에 없다고 생각해서 방심한 것 같았어요. 저는 현관 근처에 숨어서 녹음기를 켜고 수연이의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그 내용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친정어머니와 나누는 대화였는데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이었거든요. 수연이가 친정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이제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거였어요. 엄마, 이제 거의 다 준비됐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시어머니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뒀고 병원 예약도 다음 주로 잡아뒀거든요. 친정어머니가 답했어요. 그래. 몇 달 동안 준비한 보람이 있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의심하지는 않아? 전혀요. 진짜 자기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몇 달 동안 정말 공들여서 준비해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소름 끼쳤던 건 수연이가 제가 진짜로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거였어요. 자기가 몇 달 동안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냈는데도 말이에요. 정말 뻔뻔했어요. 친정어머니는 계속해서 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언제쯤 시어머니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거야?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히 알아? 수연이는 정말 자신 있게 답했어요. 치매 진단만 받으면 성년후견인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 재산을 우리가 다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되는데? 집값이 4억 5천만 원이고 예금이 1억 9천만 원이에요. 거기다 매달 연금도 180만 원씩 나오고요. 와, 그럼 정말 큰 돈이네. 수연이가 마치 이미 자기 것인 양 계산하면서 말하는 걸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친정어머니가 또 물어봤어요. 그런데 진호는 뭐라고 해? 자기 어머니 재산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말이야. 남편요? 남편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에요. 어차피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거라고 하거든요.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호도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수연이 말에 따르면 진호가 어차피 어머니 나이도 많으니까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거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친정어머니는 혹시 제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했지만 수연이는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일단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가면 끝이라고, 거기서 나올 일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들의 계획이 정말 치밀했어요. 이미 몇 달 동안 이웃들에게 제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해뒀고 병원 선생님께도 미리 상황을 설명해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가스불을 자주 깜빡하고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말이에요. 화요일에 진호와 함께 저를 병원에 데려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고 집도 매물로 내놓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해서 빨리 팔 생각이라는 것까지 다 계획해뒀어요. 손녀 지은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지은이한테는 할머니가 병이 나셔서 병원에 계신다고 할 거라고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손녀까지도 속이려는 그들의 계획이 정말 치밀하고 냉혹했어요. 전화 통화 마지막에 수연이가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이제 자기들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모든 게 계획대로 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더라고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도 힘들었거든요. 수많은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배신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특히 진호의 배신이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수연이야 며느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아들이 평생을 사랑으로 보살펴온 진호가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진호를 키웠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쁠 때 저 혼자서 진호를 돌보면서 간호사 일까지 했던 그 힘든 시절들을 생각하니 더욱 서러웠어요. 진호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야간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단련된 강인함이 되살아났죠. 이들의 음모를 분쇄하고 제 존엄성을 되찾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그날 저녁 진호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정말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수연이와 함께 저한테 다가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병원에 가보자고 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걱정돼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건강검진도 받을 겸 해서 한번 가보시죠. 바로 수연이가 친정어머니와 통화에서 말했던 그 계획이었어요. 화요일에 병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고 계획을 세웠어요. 녹음 파일도 안전한 곳에 백업해뒀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어요. 저만의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워야 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수연이와 친정어머니의 통화 녹음 파일, 제가 기록해둔 일지, 은행 통장의 이상한 인출 내역, 그리고 제 방을 뒤진 증거까지 모든 걸 파일로 만들어뒀어요. 녹음 파일은 여러 군데에 백업해뒀어요. 제 휴대폰에도 저장하고 이메일로도 제 계정에 보내둔 후 중요 표시까지 해뒀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간호사 동기인 영희 언니한테도 하나 보내뒀어요. 다음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전 6시에 일어나서 조용히 준비를 했죠. 수연이와 진호가 아직 자고 있는 동안 몰래 집을 나섰어요. 제일 먼저 간 곳은 은행이었어요. 지점장님과 상담을 요청했죠. 제가 오랫동안 일하면서 알아온 은행이라 그런지 직원분들도 저를 신뢰해 주시더라고요. 지점장님,
제 통장에 이상한 인출, 내역이 있어서 왔어요. 혹시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지점장님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날에 진호가 제 도장을 들고 와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이분은 제 아들인데요. 제 허락 없이 제 도장을 가져와서 돈을 빼간 것 같아요. 지점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가족이라고 해도 본인 동의 없이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건 범죄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더 이상 인출이 안 되도록 막아주세요. 그리고 이 CCTV 영상도 보관해 주시고요. 은행에서 나온 후 저는 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갔어요. 젊은 법무사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들더니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에요.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해요. 법무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실제로 치매가 아닌데도 거짓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모든 재산이 후견인 관리하에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번 성년 후견인이 정해지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화요일 병원 가시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정신건강검사를 미리 받아보세요.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법무사 선생님이 믿을 만한 병원도 소개해 주셨어요. 그날 오후에 바로 예약을 잡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랜 간호사 동기인 영희 언니를 만났어요. 영희 언니는 지금 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제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정말 분개하더라고요. 명순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가 치매라니? 나랑 얼마 전에 만났을 때도 정정했었잖아. 영희 언니가 정말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증인이 되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한테도 미리 이야기해 둘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는 법무사 선생님이 소개해 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갔어요. 거기서 정말 꼼꼼하게 검사를 받았어요. 인지능력 검사, 기억력 검사, 치매 선별 검사까지 모든 걸 다 받았죠. 결과는 당연히 정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또래에 비해서도 인지능력이 뛰어나세요. 전혀 치매 증상이 없으세요. 진단서도 발급받았어요. 제가 정상적인 정신건강 상태라는 공식적인 문서였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수연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하루 종일 어딜 다녀오셨어요? 오랫동안 안 계셨던데요. 친구 좀 만나고 왔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에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내일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말을 할지 다 계획했죠. 그리고 만약을 위해 녹음기도 준비해뒀어요. 제가 세운 계획은 이런 거였어요. 일단 병원에는 가되 의사 선생님한테 제 진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수연이와 진호가 저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려고 했죠. 가장 중요한 건 녹음 파일이었어요. 수연이와 친정어머니의 통화, 내용이 담긴 그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였어요. 이걸 의사 선생님께도 들려드리고 필요하면 경찰서에도 신고할 생각이었어요. 병원에 가기 하루 전날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는지, 계획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했죠.
수연이와 진호는 여전히 저를 속이려고 했어요. 내일 병원에 가면 간단한 검사만 받으면 된다고 걱정할 것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했어요. 어머니, 내일은 일찍 출발해야 해서 아침 7시에 나가려고 해요. 진호가 마치 정말 걱정하는 아들인 것처럼 말했어요. 알겠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마음이 정말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이 모든 음모를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내일이면 진실이 밝힐 자신이 있었어요. 다음 날 드디어 모든 것을 결정지을 날이 왔어요. 아침 7시 진호와 수연이가 정말 극진하게 저를 챙기더라고요. 마치 정말로 걱정하는 가족인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마지막 연기였던 거죠. 어머니,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병원이 춥거든요. 수연이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그 얼굴에서 가짜 걱정이 역력히 보였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차 안에서도 둘이 계속 저를 달래더라고요. 진호가 운전하면서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검사만 받고 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어머니. 요즘 건강검진도 많이 받잖아요. 수연이도 거들었어요. 둘 다 정말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저는 잠든 척하면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러자 둘이 작은 목소리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수연이가 먼저 말했어요. 여보, 별 문제 없겠지? 어머니 치매로 모는 거 말야. 진호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걱정하지 마. 병원에서도 별 수 없을 거야. 가족들이 치매 의심한다고 하면 보통 그런 쪽으로 진단하거든. 그래도 혹시 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어떡해? 이미 몇 달 동안 준비해온 일이야. 어머니도 본인이 치매인 줄 알고 계시잖아. 수연이가 또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진짜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바로 집 팔 수 있는 거 맞지? 당연하지. 법적으로 우리가 재산 관리하게 되는 거니까 집도 팔고 통장도 다 우리가 관리하는 거야. 진호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그럼 요양원비 빼고 나머지는 다 우리 거네? 응, 지은이 교육비도 충분하고 우리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정말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해온 거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가방 안에 녹음기가 들어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어요.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접수를 할 때 수연이가 먼저 직원에게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가 요즘 치매 증상이 있어서 검사 받으러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저는 참았어요. 곧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선생님이었어요. 어떤 증상이 있으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먼저 물어보셨는데 진호가 대신 답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가습을 끄는 걸 자주 까먹으시고 세탁기 돌린 것도 기억 못 하세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요. 수연이도 거들었어요. 네, 맞아요. 냉장고 문도 열어둔 채로 계실 때가 많고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물어보셨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그런 증상을 느끼시나요?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순간이었죠. 선생님, 저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진호와 수연이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어떤 의심스러운 일인가요? 선생님, 혹시 가족들 없이 따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러자 진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여기 있잖아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환자분이 원하시면 개별 상담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진호와 수연이가 진료실 밖으로 나간 후 저는 의사 선생님께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선생님, 이게 증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서 수연이와 친정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들려드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으시더니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리고 어머님,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도 있으시다고요? 제가 어제 받은 정신건강 진단서도 보여드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님은 전혀 치매가 아니세요. 오히려 또래에 비해 인지 능력이 뛰어나시고요. 이건 명백한 사기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검사도 한번 더 해보자고 하셨어요. 간단한 인지 능력 검사였는데 당연히 모든 문제를 다 맞췄죠. 검사가 끝난 후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던 진호와 수연이를 다시 불러들이셨어요. 둘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치매가 맞으시죠? 어머님은 전혀 치매가 아니십니다. 인지 능력도 정상이고 기억력도 또래 평균보다 뛰어나세요. 네. 그 순간 진호와 수연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하는 게 역력히 보였어요. 수연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럼 다행이네요. 저희가 너무 걱정했나 보네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족분들이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시던데. 그때 진호가 황급히 말했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혹시 그게 증상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증거도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저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진호야, 수연아. 이제 그만해라. 다 알고 있어. 둘이 깜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진호가 아직도 시치미를 떼려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내 재산을 가져가려는 계획 다 알고 있다고. 그 순간 수연이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대체 언제부터?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너희 친정어머니랑 전화하는 거 다 들었어. 녹음도 해뒀고. 그때서야 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진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수연이는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료진을 속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 한 거잖아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진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이미 늦었어. 전 더 이상 이들의 거짓말에 속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나온 후이 상황은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경찰서에 신고해 주셨고 저도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은행 CCTV 영상, 그리고 제가 기록해둔 일지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병원 차원에서 관련 기관에 신고는 해주셨지만 실제 경찰 조사는 사흘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 사이에 저는 집에서 추가 증거들을 더 정리할 수 있었고 진호와 수연이는 완전히 기가 죽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정말 조용했어요. 진호는 운전대를 잡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수연이는 계속 훌쩍거리기만 했어요. 저는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이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 둘 이 집에서 나가라. 진호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멀쩡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속일 수 있니? 넌 내 아들이잖아. 수연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었거든요. 지은이만 남겨두고 너희는 당장 짐 싸서 나가. 어차피 경찰에 조서를 받아야 할 테니 정리해라. 그날부터 정말 정신없는 일주일이 시작됐어요. 경찰 조사도 받아야 했고 법무사 선생님과 후속 처리도 해야 했어요. 다행히 제가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뒀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가장 큰 문제는 지은이었어요. 갑자기 부모가 집을 나가게 되니까 아이가 얼마나 당황스러워했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은이한테 진실을 말해줬어요. 물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이에요. 지은아,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일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잠시 따로 살기로 한 거야.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지은이는 할머니랑 계속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제가 지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진호와 수연이는 일주일 후 정말로 집을 나갔어요. 진호가 마지막에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지은이만큼은 잘 부탁드려요. 그게 진호가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로는 연락도 안 하고 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진호는 횡령죄로, 수연이는 사기 미수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았어요. 다행히 제가 미리 조치를 취해서 재산 피해는 크지 않았어요. 진호가 빼간 돈도 거의 다 돌려받았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수연이 친정 어머니의 역할이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이 모든 계획이 사실은 친정 어머니가 주도한 거였어요. 수연이한테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친정 어머니였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요. 지은이랑 단둘이 사는데 오히려 더 좋아요. 아이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적응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끼리 살아서 더 좋아요. 지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기특한 아이예요. 제 친구들이나 이웃들도 처음에는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다들 저를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영희 언니가 정말 큰 힘이 되어줬어요. 명순아, 내가 정말 잘했어.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야. 영희 언니가 그러면서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진호 가족 생활비를 대줄 필요가 없어지니까 여유가 더 생겼어요. 지은이 학원비며 용돈이며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더 이상 속일 사람도 의심할 일도 없으니까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상쾌해요. 가끔 진호에 대한 그리움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립긴 해요.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그리움이 없겠어요. 하지만 배신감이 더 커요.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속일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수연이는 가끔 지은이를 보러 오려고 하는데 저는 만나주지 않아요. 지은이한테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저처럼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존엄성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다고요. 특히 치매나 성년후견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조심하세요. 요즘 이런 수법으로 노인분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믿을 만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여러 병원에서 검사받아 보세요. 저는 간호사 경험이 있어서 그나마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건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혔기 때문이에요.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제 존엄성과 재산은 지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싸우세요. 그래야 진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